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복걸 선생님 네. 모시고 저희가 방송하게 됐는데요. 우리 복걸 선생님, 이제 우리 가로세 연구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좀 뭐 제가 그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직접 뵌 지가. 네. 예, 네. 그때 제가 그 2대. 이대 가서 네. 신화생물학 강의를 했는데 네. 그게 갑자기 뭐 여성미화 뭐 강의라고 해갖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그때 네. 어쩌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강 변호사님께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인터넷 하면 퍼지니까 네네, 걷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네. 하면 좋겠냐 했더니 네, 네. 그러려면 이대를 상대로 무슨 소송 같은 거 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해갖고 네. 그걸 따랐죠. 그래서 변호사비만 많이 날라갔어요. 그 저기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파의 네. 거목이신 우리 선생님 저희가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좀 건강 부분에 대한 네. 걱정이 선생님 좀 좀 그 후에 네. 그 뭐 이렇게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얼마 못 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내버려뒀더니 예상보다는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완치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니, 암은 완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치료를 네. 안 하고 나버리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속도가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네. 근데 다행히 좀 봐주는 이제 글을 쓸만합니다. 아. 지금 어떤 그러니까- 암이신지 한번 좀 저는 원래 그 간에서 그 발병을 해가지고 복강으로 퍼져갖고 이제 폐까지 번졌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손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좀 작가니까 뭐 글을 안 쓰면은 삶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놔두고서 글만 쓰자 했는데 제가 마지막 쓰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남께서 네. 저를 좀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마치진 못하고 일단 어떤 단락을 져가지고 우남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이 네. 여러 권 있는데 한번 뭐 몇 권 한번 저희가 좀 표지를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책 표지 좀 보여드리. 네,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시죠. 프란체스카. 이게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이거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신 프란체스카 돈너리 여사에 관한 그 악극입니다. 이것을 대본이고 이걸 이제 무대에 올려야 이제 제대로 작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연극 대본이 아니라 악극 대본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연극 악극이 뮤지컬이라고 흔히 하죠. 네. 근데 한국형 뮤지컬을 우리는 악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음악은 이제 저기 이제 보고 음악은 작곡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음악이 있나요? 이 세계 명곡들을 다 모아놨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그 우남과 프란체스카 두 분은 5대양 6대주를 다 배경으로 해가 무대로 해서 다 다니셨죠? 예,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좋은 노래들 다 뽑아올 그 근거가 되잖아요. 네. 게다가 프란체스카에서는 그럼 오스트리아시니까 빈 근교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네. 뭐 온갖 유명한 뭐 네. 클래식 작곡가들이 네. 다 음악적 네. 환경은 더할 나위 없죠. 네.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작곡가들 그 작품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으셨군요. 예. 네. 그러면은 그 바로 작품이 바로 전 작품이 네. 박정희의 길인데요. 예. 이것도 또 악극이죠. 예, 악극으으로 아, 이거는 저기 능동에 있는 어린이 회관에서 네네. 네. 공연을 했습니다. 네,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기신 업적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일 경제 교류입니다. 네. 네.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포항제철을 짓고 싶으셔가지고 네. 네. 그 애를 쓰시는데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네네. 네. 누이 그 지금 폐허인데 거기서 무슨 제철을 하느냐. 네네. 네. 전부 다 국제기구고 미국이 영국이고 다 안 해요. 네. 그러고 제철 사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나라들을 꼽아요. 터키, 인도, 브라질 다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강대국 아니에요. 네. 네네. 거기다 실패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막 그 복구를 시작한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 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일본 그 수상인 그 사또 네. 에이사쿠 수상에게 긴급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사또 수상이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지만 제철소관을 못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일본 대사를 저기 부르셔갖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공식 직함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 대한민국 일본국 특명 전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웃으시면서 그러면 한 번만 주 일본 대한민국 특명 전권 대사 노릇을 해주십시오. 네. 하고 가갖고 친서를 그 만들어 가지고 사또 수상께 드렸어. 저기 이제 가져가도록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일본 대사께서 가가지고서 무지 고생을 해가지고 네. 제철소를 갖다 이제 건설하는데 그때 건설을 도와준 회사가 일본 야하다 제철소입니다. 신일본 제철이 아니고. 예, 신일본 제철이죠. 이제 원래 네. 그 야하다 그 후신이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기술과 돈을 내 갖고서 포항제철이 섰어요. 네. 근데 두 회사가 같이 가다가 포항제철에 앞섰어요. 네. 그래도 신일본 제철은 도와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의 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네. 그걸 이번 징용 그 배상 판결로 우리나라가 그걸 빼앗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은인인 회사 신일철 죽음이 예, 예. 그거죠. 네. 거기 그것을 우리가 뺏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벌이하고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박정희의 길 그 뮤지컬 그 한번 포스터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보면 극본, 연출, 복고 이렇게 써 있고 관람료가 3,0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 뮤지컬 공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없었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는 무료였어요. 근데 네, 네. 관객을 통제하기 위해 갖고는 네, 네. 무료로 만돼요. 네, 네. 그래서 3,000원이라 하고 네. 실제 안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좀 아무나 뭐 혹시 뭐 이상한 사람들 오고 예, 이런 거 막아야 되니까. 부킹을 하고 뭐 네, 네. 예약을 하고 할 때 네. 그 통제의 필요상 그냥 1,000원이라도 걸어야 돼요. 그래도 네. 뭐 이렇게 무대 뭐 대여료나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드셨을 텐데.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좀 도와줬어요. 네네네네. 네. 저희 잠깐 슈퍼챗 좀 읽을게요. 네, 에밀리 폰테님, 베르디 오페라 오델로 중 이아고의 아리아 나는 잔인한 신을 믿습니다를 바칩니다. 네, 하야 종영하고 탄핵해서 나라 좋아졌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네.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지금 복고일 선생님께서 탄핵 찬성자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바로 그 얘기를 좀 하려는데,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청자 하려고 숫자가 그러는데, 늘어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가 네. 좀 이야기를 하다가 네. 얘기할 건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 할 거니까 좀만 지금만, 그 얘기는 좀만 저희가 네. 기다려 주시면 네.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지금 이 창에 올라와가지고 네네. 이 채팅창이 그냥 네. 그 엉망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그거 여쭤볼 겁니다. 여쭤볼 네네. 거니까 네. 조금 그래도 네. 한 3,000명 넘어가고 나서 시청자가 실시간 신청자 한 3,000분 되시면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분 중에 네. 내용 중에 하나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네.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다음 질문부터 좀 할까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왜 근데 악극을 굳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소설도 원래 하시고 네.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문화미래포럼이라는 그 우파 문화예술인 단체를 이끌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니까 그 보면은
악극은 우선 연극, 그 다음에 대본을 쓰는 문학, 그리고 음악, 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네. 종합예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악극 중에서 특이한 거는 여성 악극입니다. 6.25 직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일본식인데 그게 원래. 네. 그 전에 네. 예. 이게 남성들이 남자들 없이 여자들끼리만 전장에 하는 거. 나가니까 여성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거 일단 우리나라 토착화 돼 성공했습니다. 네. 임춘행 같은 분들. 이제. 음. 그래서 그거를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여성 악극을 해봤죠. 아 이게 지금 그러면 두 편 다 여성 악극입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4편을 했는데 네. 다 여성 악극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 악극이라는 게 여성이 출연자가 다 여성인 거죠. 예, 다 여성자가 이제 출연자가 여성이죠. 아. 네. 근데 이제 그 남자역 하는 분은 남장하고 나오고. 그렇죠. 네. 그거 여성은- 되게 특이하네. 꼭 네. 그거야말로 진짜 좀 그러니까 아까도 왜 그래서 아까 일본 아니, 얘기를 하신 게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경극은 그러니까요. 다 남자잖아요. 그쵸. 다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고 그런 네. 것처럼. 근데 일본도 그런 그러니까 거 약간 있거든요. 비슷한 게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아까 왜 일본 네. 얘기하셨나는데 되게 특이한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뭐 성량이나 이런 톤이 좀 맞춰져서 좀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그 당시 어릴 때 저는 네. 여성 악극을 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전통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살릴 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악극인데 독특한 정치가 있습니다. 네. 세계의 그 연극을 보면 대개 그 여장 남성이 하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이건 저기 남장 여성이 하니까 네네. 드물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여장 남성보다는 남장 여성이 할 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네. 애틋한 면이 있고 네네네. 또 하나는 그 제가 쓸 수 있는 배우는 뭐 삼류 배우인데 네. 좀 여자가 군인 역할을 한다거나 정치 역할을 하면은 좀 네. 서툴러도 봐줘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정치에 그 하드코어로 바로 들어가기는 네. 저희가 이제 3,000명 넘어가면 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 전에 이제 좀 다른 얘기들. 네네네. 먼저 좀 이를테면 하다가 문학계가 사실은 이 대표적으로 좌파 편향된 거의 그냥 좌파에 거의 그냥 잠식되다시피 한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학계의 좌파 편향에 대해서는 좀 왜 그렇고 좀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돌려올 수 없는 건가요? 문학계나 다른 데나 비슷합니다. 네. 연극계는 제가 보기엔 더해요. 그렇죠. 연극계 더 심하죠. 연극계. 네. 영화계도 그렇고. 그렇죠. 네. 더 심한 기본적으로 문학의 전체가 다 그렇죠. 더 심한 건 미술계 분야고요. 미술이 더 미술이 심해요? 그런가요? 네, 민중미술. 민중미술이 있으니까 민중미술 분야는 뭐 완전히 그런 거지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일반 미술도 미술도 있잖아요. 서양 미술도. 그래도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예술 분야는 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만 그 국한된 현상은 아니에요. 네. 미국도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엇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가 그래도 인류가 생각해낸 것 중에서는 제일 낫다는 얘기를 계속 외치고는 것은 맥 빠지는 일 아니에요. 네. 이 사회에 잘못된 만렙을 갖다가 단숨에 없애겠다. 체제를 뒤바꿔놓겠다면 신둔하고 멋지고 공감을 얻잖아요. 네. 이 사회가 이 불완전한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룬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 지적 훈련을 그 지적 수준에 도달하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우리나라 그 문화학계나 예술계만을 탓할 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파 지식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쳐서. 네. 강 변호사님도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뭐 그 젊은 사람들이 저보고 인간이 먼저 되라고 모욕을 주고 그 얘기를 저는 듣고 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채널이 돼서 그렇죠. 네, 이런 네. 얘기를 편하게 있다라는 할 수 것만 있다는 해도, 게 참 네. 다행이지. 네. 이 뭐 정말 뭐 그런 공간도 사실 없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도 물론 좌편향이 당연히 돼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좌편향이 심하진 않지 않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남북한 네. 대결을 한다는 사실 나오죠. 북한은 모든 자원을 들여갖고 남한을 어떻게 간에 그 이념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네. 그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많이 하니까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기대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네. 저는 거기다 자꾸 찬물을 껴안습니다. 이념적으로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그 뒤에 가도 여전히 위태로울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서 네.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끝난다.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때 정말로 힘든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돼야 돼요. 네. 이게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잡았어도 이미 언론, 교육, 뭐 다 좌파가 다 문화계 다 네. 장악된 마당에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더 기저에 깔려 있는 모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단순히 뭐 눈앞에 총선, 눈앞에 대선. 네. 여기 지금 이거- 댓글 중에 우파의 게으름의 대가다 이런 네, 맞습니다. 예, 말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사실 이번에 그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한 2020 경제 대전환 뭐 이런 거에 가셔서 좀 발언도 해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스탠스 뭐 이념적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파 지지하는 국민들이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뭔가 좀 이념적 혼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지금 과연 뭐 올바로 가는 거로 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의 그 이념적 지향의 그 대개 이제 중간을 따라가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죠. 네, 그러니까 중간 투표자 정리라는 그 아주 정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호텔링 뭐 그런 게 있긴 예.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중도적인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념적인 걸 따지는 거는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사치죠. 네. 네. 그럴 사람들에게 가서 근데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이제 일깨워주는 게 지식인들의 몫이죠. 네. 그날 자유한국당 가서 얘기는 이렇습니다. 보통 때는 시민들이 이념 얘기가 골치 아프고 어려우니까 안 듣는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원체 실정이 크니까 우리가 우파 지식인들이, 우파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이 모든 실정의 뿌리가 이념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참을성 있게 들어줄 심적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왜 문재인 정권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다 겉은 번지는데 나중에 보면 다 경제를 좀 먹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그 뿌리를 이념에 찾아야 된다. 전체주의 이념에서 나와서 그럴듯한 정책도 결국은 시민들을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갖다 허물어뜨리고 외교적으로 이건 완전히 고립된 나라가 되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다. 네. 그러니까 이 길을 놓치지 말고 이념적인 뿌리까지 파들어가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지금은 시민들께서 들어주실 심적인 여유가 있다. 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제가 이 채팅창을 보면 참 이 얘기하시는 걸 안 듣고 네. 그러니까 한 마디만 듣고 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네. 저희가 요 질문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네. 어차피 3,000분도 넘으셨기 때문에 네. 실시간 시청자가 저희가 원하시는 그 질문 할 테니까 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네네.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네네. 자꾸 중도적인 거를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이념까지 생각할 여유나 사치 그걸 일종의 사치로 생각한다. 네네. 그러나 이 정책이 나오는 모든 배경에
그 밑바탕에는 이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지식인들한테 있고 네. 지식인들이 얼마나 그걸 정치인들한테 잘 알려주느냐가 네. 지금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듣고 그 얘기를 안 듣고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네, 네. 복거일은 중도네 이러는 거예요. 중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중도를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만 생각해서 중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이게 보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인들은 눈앞에 선거만 바라봅니다. 네. 내년 총선 그다음에 뭐 몇 년 뒤에 있을 대선만 바라보는데 대선 이겨도 지금 상태에서 이기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언론도 다 장악돼, 교육도 다 장악돼, 문화계도 다 장악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겨도 소용 없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번 일을 기회로 우리가 제대로 된 우파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퍼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이런 걸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그 영상 매체는 그 시청자들이 그 어텐션 스팬이 네. 굉장히 짧다는 걸 느껴요. 네. 한 마디 딱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해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품었던 자기 생각 막 네. 하죠. 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다만 다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딱 한마디 하고 나면 뭔지 알았다고서 알아버리고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네. 그 말 난 김에 자유한국당을 가셔서 이제 그런 걸 좀 뭐 이야기를 조언을 하셨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를 만나셨던 건가요? 사진은 뭐 저기 제가 악수하는 사진 크게 나왔는데 그 장면뿐이에요. 네. 직접 예, 오래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 악수하고 네. 잘해보시라고 한 마디 하고 네. 헤어진 거죠. 네. 이게 바쁜 양반이니까 네.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할 얘기 하고 우리 화는 안 듣고 나가셨죠. 그거 저기 아니 안 듣고 나갔어 심지어. 아니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 갖다가 네. 황 대표가 들으셔도 네. 잘 모르시고 네. 그다음에 그 바쁜 양반이 가서 시민으로 어울려갖고 표어돼야지 네. 들어가서 뭐해요? 어차피 결론 나오면 그것만 보면 될 텐데. 예, 근데 요새 황교안 대표께 잘 하시는데 네. 비난이 많죠. 네. 뭐 저기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네, 네. 네. 심지어 그 뭐 청년들한테 한 것이 뭐 내용 미주알 고주알 다 해가지고서 하잖아요. 여론을 그 친여 매체들이 장악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한번 짚어본 이래요. 정치적인 폐허 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섰죠. 네. 힘든 겁니다. 이렇게 세우기가.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건 쉬워도 부서진 집 치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우려면은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처음에 보궐선거에서 2석에 나왔어요. 한 석은 이겼죠. 네. 다음 한 석은 여당에서 후보도 못 내도록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네. 예. 정의당이 됐죠. 예. 그렇다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 황 대표께서 가셔가지고 그 주민들 속에 살면서 진정성을 보인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음 정권은 우리가 찾아오겠다고. 그 뒤에 이제 전국으로 도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호응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로 족하는 것이지. 근데 칭찬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비판도 좀 할게요. 네. 이번에 그 말썽이 난 강연 내용을 보니까 좀 네. 빈약해요. 네. 그 야당 대표라면은 가갖고 젊은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에 왜 어렵습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구성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어긋나는 정책들을 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집권을 하면은 그거 사라집니다. 적어도 그것만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잘 풀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뿌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네. 네. 그럼 당 안팎으로 이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류들을 참
힘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연설문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그 궁극적으로 네. 저기 대표님 뭐 좀 그럴듯한 그 얘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 아들이 뭐 이래 했다니까 네. 그거 좋다고 쓴 거죠. 네. 그걸 내용이 보니까 트집답히 딱 좋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옆에 그냥 달려드는 사람 말고 저 멀리서 어떤가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네. 자기 스텝들을 갖다 강화하면은 네. 돼요. 지금 앞으로 황 대표께서 당하실 일 세고 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련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항상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문고리 권력이 항상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주변에 몇몇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고리 권력처럼 좀 눈과 귀를 좀 막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좀 잘못된 보좌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인데 너무 지금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 그대로 중도만 생각하는 좀 네. 야당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뭐 네. 다른 질문들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근데 이걸 그거보다, 먼저 시작을 네, 해야겠네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야겠네요. 보니까. 자, 네, 그러면은 완전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저희가 네. 뭐 어찌 됐건 뭐 저희가 이 질문 뭐 하려고 모셨으니까. 네. 자, 이게 이렇습니다. 복고일 선생님께서는 탄핵을 찬성했냐, 아니면 하야 발언을 했냐, 뭐 요건데. 일단 그 탄핵 찬성과 뭐 하야 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보면 한국경제신문에 났던 2016년 11월 3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제 실제 지면으로는 11월 4일에 지면으로 난 기사인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예 신문 한 면을 다 네. 통으로 했던 꽤 긴 글이었는데요. 태블릿 PC가 나온 게 10월 24일이죠. 네네. 10월 맞습니다. 24일이고 그때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나가지고 네네.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하시고. 하시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열흘인데 네. 열흘 만에 저 글을 쓰셨거든요. 이제 네. 저기서 보면 저 글에 대해서 좀 일단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목이 그 글을 잘 설명해요. 도덕적 권위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뒤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있어갖고 다 조종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국민들이 대통령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체적 권위 인정하지 않은 건 네. 아닙니다. 네. 아직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네. 판단한 거예요. 네. 뒤에 모르는 그 아줌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다 조정했다 이렇게 인식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지지율이 10%보다 훨씬 미만이었죠. 네. 단 열흘 만에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러니까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겁니다. 네. 그렇죠. 문제는 도덕적 권위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문제가 도덕적 권위의 훼손이니까 해결책은 도덕적 권위의 회복 아니냐 이렇게 나온 네. 겁니다. 논리적 아니에요. 도덕적 권위를 잃었으니까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대통령께서 통치하실 거 아니냐. 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해서 도덕적 권위가 중요한 거를 쭉 설명하고 네. 그리고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직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방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보면은 2017년에 외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외교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물러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도덕적 권위가 회복이 되잖아요. 대통령에게는 가장 탐나는 그 지위를 스스로 내놓겠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도덕적 그 심성만은 국민들이 인정할 거 아니냐. 네. 그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썼죠. 이때가 한국경제면 이때 그러면 정규재 주필이 한국경제에 계실 때신 거죠? 예. 정규재 주필이 한국경제에 주필하실 때. 정주필이 저 때문에 욕 많이 먹었다고 다음에 만나니까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게 한국경제로서는 굉장히 그 결단을 내린 건데 네.
제가 그 글을 쓴 거에 문제가 있거나 논리에 비약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 면을 다 털어갖고 내갔어요. 광고 다 털었어요. 네. 한 면을 다 냈는데 그렇잖아요. 그 제가 지금 욕을 먹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그걸 한국 정치에 찾아가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복고일이가 박근혜 탄핵 주장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얘기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갖고 온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쓸 때는 제가 이제 30년 넘게 논설을 썼는데 그 제대로 이해하는 독자들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그 기사 내용 부분을 한번 좀 보죠. 이게 워낙 한 면을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 사실 가장 이게 그 지금 제목이 살짝 가려졌는데 쉽지 않은 하야의 길.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복고일 선생님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냐. 사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기사 내려주셔도 되고요. 사실 그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하야 주장, 뭐 탄핵 주장, 뭐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반대인데 아마 복고일 선생님께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보면 탄핵으로 넘어가는 것보단 오히려 하야를 하는 쪽이 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가는 걸 좀 막는 방법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이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하야라는 주장을 왜 하시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탄핵이 아닌 하야. 네. 탄핵을 먼저 꺼낸 거는 우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자는 얘기들을 우파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그 형사 소추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직책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국회가 그 소추해가지고 헌법재판을 재판하는 형사재판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께서 잘못 저지른 적 없잖아요. 네. 탄핵으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왜 탄핵이 나왔느냐? 당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그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떴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국회 탄핵 그 심의를 해가지고서 시간을 미루면서 시간을 벌자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된 건 도덕적 권위다. 그러니까 도덕의 문제인데 왜 갑자기 법을 문제 들어가느냐. 그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분에게서 탄핵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은 저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탄핵을 당하냐. 요 말씀. 그렇죠. 네.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도 잘못한 게 지금 논란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패했다고 하지만 본인에게 들어간 게 없으니까 뭐 경제공동체라는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 분에 대해 갖고 왜 탄핵을 갖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탄핵을 그 반대하면서 제가 내놓은 게 그겁니다. 도덕적 권위를 지금 계속 논의해야 된다. 그런 도덕적 권위는 논의하지 않고 탄핵으로 간 겁니다. 이 탄핵 자체도 제가 6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효라고 하는 걸 지적했어요. 네. 나중에 그 변호에 참여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만났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단 좀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좀 뭐 그 댓글창이 정신들이 없어요. 네. 약간 지금 그러니까, 경청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경청을 안 하고 지금 네. 자꾸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몇 분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네, 그런데 괜찮아요. 말꼬리 붙들어지는 거는 네. 뭐 아래 위층 싸울 때도 하는 거니까 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복고일 선생님은 탄핵이 무효라는 입장이신 거죠. 왜 탄핵이 무효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고 보시는 거죠. 검사의 공소장만 가지고서 탄핵을 했잖아요. 네. 탄핵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범행이 드러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국회에서 소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출을 하려면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증거나 이런 게 예,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검찰 공소장 하나 예, 붙여가지고 그랬죠. 그 검소장이랑 공소장에도 너무 허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국회의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문제에 들어가면은 제가 6가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 주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탄핵 재판은 그 특수한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도 병용하겠다 했어요. 탄핵은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확실한 형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 일반적인 형사소송과 탄핵소송이 두 개가 어우러져 갖고 형사소송을 구성하는 겁니다. 네. 형사소송이 하부 집합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그 나온 절차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탄핵에 관련 법률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나왔어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따르면 안 돼요. 네. 그럼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다루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의 소송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편을 들 필요가 없어요. 네. 형사소송은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일 개인에 대해 가지고 죄를 묻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국가의 힘을 견제하고 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특권을 부여했어요. 그렇죠. 뭐 예. 증거법칙이 일단 엄격하고요. 예. 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특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것만 가지고도 재판 무효, 미스 트라이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탄핵은 헌재에 가기 전에 일단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부터 무효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가 예.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원칙에 따르지 않은 잘못된 소추다. 예. 부적법한 불법적인 소추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예, 국회도 잘못했고 네. 재판도 잘못했다. 네. 그래서 둘 다 원점. 그런데 그 당시에 권성동 국회 그 위원장이 네.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 예. 소추위원장이 됐죠. 소추를 예. 한 거죠. 예. 예. 근데 그 양반이 헌재 와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미스트라이얼이 나와야 돼요. 네. 아니 고소한 사람이 고소장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재판이 무효가 돼 갖고 새로 심리를 해야죠. 네. 근데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속이 상하는 것이 변호인들이 너무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또 다투고 그 자기들을 갖다 내세우면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못 밟았어요. 네. 그게 속이 탄 거는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무능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관해 가지고서 이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네. 자, 아까 그 기사 내용 중에 그 쉽지 않은 하야의 길 부분 한 번만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나는데 지금 보면 자연히 지금 첫 번째 문단 아래쪽에 보면 자연히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이끄는 방안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도 분명해진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복고엘 선생님을 비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이 부분 뒷부분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하야의 길은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글을 첫 줄 저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다시 화면 넘겨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얘기도 아예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2016년 11월이 워낙 대한민국이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그때 워낙 혼란했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신 이후에 이제 뭐 조갑재 대표님 같은 분은 이제 안철수로 뭐 대통령을 뭐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러 지식인 어르신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나라 살리자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결국 그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 청와대 뭐 이정현 그 당시에 홍보수석이었나 이분이 여러 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분들이 뭐 하야 쪽으로 좀 많이 주장을 좀 하셨어서 이게 그게 뭐 탄핵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좀 하야를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물러나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탄핵과 하야 그게 뭐 방법론적으로 하야를 해야지 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더 뭐 유리한 뭐 이런 게 좀 있었네. 그렇게 되면 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두 가지 점이 있죠. 하나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른 게 없고 네. 도덕적 권위가 훼손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을 때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장치가 없어요. 네. 탄핵밖에 없어요. 근데 네. 탄핵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께서는 잘못을 갖다가 저지른 것이 없으니까 탄핵을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논리적인 모순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덕적 권위를 잃으셔가지고 통치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가라앉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는데 그럼 유일한 해법은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가 지금 나라를 다스릴 형편이 못 되니까 물러나겠습니다. 혹은 물러나는 거.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 얘기는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무슨 일이 나오느냐? 대통령께서 이렇게 욕심 없이 자리를 내놓고 내려오시면은 도덕적 권위가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자리를 사심 없이 내려놨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 그 대단하게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그 도덕적 권위가 약간은 회복이 될 거 아니냐. 실은 저는 대통령께서 하야를 선언하시고 청와대에 물러나시면 그 반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거 없는 대통령이 왜 물러나냐고 전국적으로 또 그 광화문 촛불 집회하는 다른 차원의 반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돼서 청와대로 다시 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거국 내각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두 달에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기를 거의 마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동 때문에 다시 청와대에 그대로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정치적으로 그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서 시간이 걸리거나 저는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임기 안에 나오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야 쪽으로 분위기가 갔으면 임기를 다 마치셨을 거다. 당연하죠. 이 기사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로 하야하는 일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은 그것은 아주 어렵고 소란하고 더딘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은 사실 네. 하야를 하지만 사실 하야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선 대통령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하야는 사면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면의 보장이 없으면 대통령은 직을 유지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규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면서 뒤에 워터게이트 사건 예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그 이런 어떤 성난 민심, 성난 여론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처럼 네. 그렇게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이해해도 네, 될까요?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글을 쓰신 예, 그래가 저는 이 제 얘기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한 5%는 있다고 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0이에요.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통령께서 그때 하야하시겠다고 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대통령이 그래서 입지가 젖었을 때는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에게 피냄새를 맡게 해갖고서 더 사나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 글이 나온 날이 11월 4일이에요. 근데 그날 박 대통령께서 2차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광화문이 기세가 더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시는 과정을 봐라. 드골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는 과정을 봐라. 둘 다 아주 머물 수 있지만 버리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종로를 거쳐 그 경부대에서 이화장까지 가실 때 국민들이 대통령 가지 마십사 하고서 붙잡고 다 울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안쓰럽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사과를 함으로써 하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 대통령을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기세가 오른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은 지도자는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예상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조치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 뻘이고 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암투병 중이시기 네.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좀 질문하고 싶은데 좀 질문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워낙 2016년 11월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긴박한 상황인데 사실 많은 지식인 분들이 좀 이런 의견도 제시하시고 저런 의견도 제시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좀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많은 고민할 거 없이 차라리 왜 사과하셨냐, 싸우셔야지 이렇게만 하시고 하는데 좀 너무 뭐 하야는 어떠냐, 뭐 하다못해 뭐 또 친박의 주요 국회의원도 오히려 탄핵으로 가서 오히려 저기 헌재에서 뭐 탄핵 기각이 되게 나오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거를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갈 생각만 좀 너무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꿋꿋하게 버텨야 될 사안이지 풀어간 쪽으로 너무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 아니 버렸잖아요.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기문 총장이 다음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반 총장이 올 때까지 버티자는 거로 해가지고 탄핵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거죠. 저는 저 혼자만 박 대통령을 안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두 네. 탄핵할 때 네. 탄핵이 뭐 왜 탄핵이냐?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 탄핵은 안 된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도덕적 권위가 훼손됐으면은 대책이 없다.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길뿐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 대통령을 안 버렸습니다. 네. 유일하게 안 버린 사람이에요. 다들 버렸어요. 그 당시에. 지금들 다들 입 다물고 있지만 전부 다 반기문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는 얘기 다 했어요. 공개적으로 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다 입 다물고 있지만. 바른정당 간 사람들은 100% 반기문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당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두 분께서 이제 여기 창에 저를 갖다 비난하는 글이 많이 뜬다 하는데, 네네. 예, 그거 원래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박 대통령은 박근혜 이분들에게 박 대통령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종교와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뒤에 사실이 뭐가 밝혀져도 네. 이분들은 자기 종교를 안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겐 그 종교가 삶을 지탱하는 힘인데 그걸 갖다가 여기 나와서 당사자가 해명한다 해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요. 사람은 종교와 다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종교와 다투지 않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네. 어찌됐건 뭐 복골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파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저희가 네.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갑재 대표님도 참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고 정규재 대표님도 참 하시는데 이제
2016년 11월에 있었던 뭐 각종 행보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네. 조갑재 대표는 조갑재 대표대로 뭐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계속 비판 사유가 되시고 뭐 정규재 대표님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좀 그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해결 방안, 이제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 해결 방안을 버텨라, 싸워라 쪽으로 좀 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네. 예, 좀 그런 아쉬움인데 어찌 됐건 복걸 선생님께서는 그런 입장이시라고 하고 이제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랑은 또 입장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나오시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어떻게 좀 도우실 우리 우파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좀 방안이나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문제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 실제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 선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주로 하는 정치인들의 몫이지 네. 저 같은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사리를 따져갖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이 작용하겠는가 그런 걸 하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저는 다만 저는 제 나름으로 옳은 길을 가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박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는 것이 옳다겠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이 옳은 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길만 생각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이겁니다. 네. 제 논리는 그거예요. 네. 잘못한 것이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후보가 누구냐 따지는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만일에 하야하시게 되면은 거국 내각을 그거 구성할 때 그때 거기서 작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왜 그걸 앞질러요?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잘못인 것이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인 거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국회도 잘못이고 헌재도 잘못했다. 더 이상 명쾌할 수가 있어요? 제 논리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을 버리자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버리지 않은. 버리지 않은. 예. 왜냐하면 그분의 잘못은 형사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거라 그 얘기죠. 네. 그 이영작 그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최순실을 총비서관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느닷없이 최순실이라고 그것도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따님으로서 그 어두운 그 분위기가 어리는 사람이 뒤에 버티고 있었다는 걸 갖다 깨닫는 순간 국민들이 절망한 거 아니에요. 다 속았다고 느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얘기를 신문들 들춰보세요. 어떻게 느꼈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통치를 해요. 물러나셔야죠. 제가 요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잊으셨기 그날 너무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2016년 12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4월 퇴진, 그러니까 2017년 4월이겠죠. 2017년 4월 퇴진, 6월에 조기 대선 당론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요때 네. 이 글이 나오고 한 달 네. 후에는 네네. 자진 퇴진 그러니까 네. 하야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때 이미 이제 탄핵으로 쭉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예. 있던 단계였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명시적으로 얘기지 못한 것이 이름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쫓겨나갑니다 그 얘기죠. 네. 더 늦으면은 하야가 아니라 축출됩니다 하는 얘기를 차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못 썼어요. 문맥을 읽으면 그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그냥 나 하야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예. 일단 여론이 훅 가라앉고 예. 그러면서
시간이 충분히 이제 생겨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좀 반대 집회가 열릴 거다. 아니 근데 여유를 갖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일단 물러난다고 했으면은 더 이상 공격을 대상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수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수습을 하면은 그게 청와대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 그거 수습이 잘 안 되면은 여기까지가 내 몫이요 하고서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침으로써 축출당한 거 아니에요. 하야냐 축출이냐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이 났을 때는 들불입니다. 들불 나면은 벌찌감치 해놓고 강이나 산맥이나 갖다 놓고 미리 그걸 차단을 해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방어선이라고 하잖아요. 방어선을 치죠. 예,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당시 상황 제가 봤을 때 방어선을 칠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것이 이게 하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야라는 게 진짜 리터럴리, 그러니까 진짜로 하야를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탄핵을 막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더 버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것도 물론 계산했지만 네네. 그것도 바라봤지만 일단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당위를 생각한 거예요. 네네.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럼 물러나시는 게 도리가 거죠. 근데 물러나시면은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회복이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때 지금 얘기가 지금 4월 하야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때 당 대표가 이제 이정현 네. 당시 이제 그 전에 이제 홍보수석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정현 대표가 이제 새누리당 당시 대표였는데 그분이 당 대표일 때 새누리당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4월 하야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을 했는데 참 사실 이것도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란 분들이 하야든 탄핵이든 물러나는 쪽으로밖에 생각을 그 당시에 못했을까?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2016년 12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2016년 11월, 12월 그 2달간 너무 거기에 좀 그 촛불에 너무 좀 휩싸인 면이 좀 있지 않나 다들 좀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는 일단 요걸로 결론을 일단 네. 뭐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안타깝다라는 네. 어떻게 뭐 이제 앞으로는 뭐 요 문제는 각자 그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그 정리는 좀 어떻게 보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정현 대표도 사실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정현 대표도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른 건 없었을까라는. 아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지켜요? 대통령께서 네. 국민의 5%의 지지도 못 받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게 실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갖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고 사과를 하는 순간 그때는 외길입니다. 물러나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축출 아니에요. 축출됐잖아요. 그게 탄핵을 받았건 다른 길을 했던 간에 하여튼 축출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하야 아니면 축출이다. 이 길밖에 이 두 가지 길인데 가능하면은 하야를 지금 하시면은 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거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논지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나라가 중요하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내려와야죠. 그렇잖아요. 이제 사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미래를 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민주노총에 장악됐고 네. 더 악질은 사실 조중동입니다. 네. 조중동은 심지어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조중동이 나서서 제일 먼저 나서서 모든 박근혜 게 다 대통령을 터졌었어요. 막 죄인 취급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단순히 대한민국 언론이 민주노총에 장악됐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중동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조선일보가 제일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조선일보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보실 때. 저는 그 언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네. 더 그러면은 홍준표 그 대표가 말은 거칠게 하지만 핵심을 잘 찌르는 분입니다.
서로 총질하다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우시는 바람에 둘레에 적이 있는 거를 갖다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너그러 오셨어도 네. 이게 이렇게 안 되죠. 네. 근데 지도자가 둘이 싸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예컨대 그 당시 그 김대중 정권 넘어갈 때 왜 넘어갔습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해창 후보가 싸우다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보수는 분열해서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와가지고서 언론 탓할 거 없어요. 언론은 언론대로 또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죠. 거니까. 조선일보는 자기의 이익이 그럼- 박근혜 퇴진이 이익이었던 거야.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니까 따질 거 없고 네. 저는 그러니까 두 분이 네. 그 적이 따로 있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적이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네. 적군이 성을 벌써 쌓고 있어갖고 공성 준비를 하는데 두 분이 안 해서 내가 더 큰 목을 차지하겠네. 두 분이 하면 그 두 분이 서로다가 뭐 저기 상대방 이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갖고 얼마나 싸웠어요. 그러고도 안 망하면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국 선생님은 오히려 이제 그때 그 반기문을 기다리면서 네. 당을 깨고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소위 친이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뒤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네. 전부터 이미 네, 그 전부터. 이미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 견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일단 그 빈말이나마 박근혜 이제 그 후보에게 그 총리를 제안했어야 옳죠. 그렇잖아요. 네. 예의상 네. 둘이 경선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룰을 바꾸는 경선 규정을 바꾸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멋진 전당대회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때 아름다운 승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었잖아요. 그러고서 박근혜를 그 견제하기 갖고서 정운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삼았잖아요. 네. 정운찬 총장은 나름 훌륭한 좌파예요. 네. 차마 그 우파 정권에 총리 지금 저 KBO 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갖다가 총리를 네. 삼는 거 보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는 네. 당신을 대통령에게 물려줄 뜻이 없다. 그럼 당연히 박근혜 쪽에서는 반기에 나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싸운 거예요. 뿌리가 네. 깊습니다. 이게 한 7, 8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싸움이. 홍 대표가 얘기하는 그거죠. 둘이 싸우는데 하도 원한이 깊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진짜 적은 저쪽에 있고 휴전선은 뭐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다 그 다투어 갖고서 북한에 추파를 던졌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우파 정당의 문제가 우리 우파 내부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좌파들은 또 싸워야 될 때는 또 함께 싸울 땐 뭉치거든요. 근데 네. 우파는 싸워야 될 때도 자기 정치하고 자기 살려고 좀 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이제 친박 진영이 좀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견제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유승민이가 원내대표인데 이게 야당 대표 같았어요. 진짜 유승민이의 행태가.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한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결국 이한구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을 내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무성의 도장런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유승민이의 그런 행동이 결국은 내가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과 좀 거리감을 두면 내가 다음 좀 총선이나 대선에서 내가 유리해. 좀 이런 약간 그 우파 진영의 약간 이기심. 내가 잘 되자.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아닐까요? 저는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갖고 너무 그 글을 갖다 대갖고 처음에 비판을 세게 해서 여기서 또 하기는 좀 미안한데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정치가는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을 갖다 배신자라고 이제 아주 그까지 명명을 했는데 윗분도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참 그 비극적인 삶을 한 분이라 뭐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다 떠나요. 그렇잖아요. 비서실장이 떠난다요. 유승민 씨도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진영 씨, 네. 가까운 전영옥 씨도 떠났고, 그다음에 또 있죠. 이학재 그 의원도 비서실장이었죠. 예. 당대표 비서실장이었죠. 예, 다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측근들이 떠난다는 것에 하여튼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분석을 해야 다음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파가 집권했을 때 또 그런 일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네. 진영 씨도 그렇고 유씨 누구야? 근데 왜 그 문제가 우리는 반성한 적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아까 강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중에 정치에 다시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때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네. 아무튼 뭐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네. 좀 우파 진영 네. 분들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것도 아니고 네. 우파 지정에 있는 네. 여러분들을 네. 모시는데도 네. 정말 이렇게 네.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 아무튼, 오히려 네. 저쪽 상대방 쪽은 네.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이 말씀은 드릴게요. 저희가 복고일 선생님 의견과 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의견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저희는 섭외를 네. 저희 의견에 맞는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네. 모실만 하다 생각해서 그냥 네. 모시는 건데 그렇죠. 마치 모신 분의 의견이 네. 저희의 입장인 걸로 그렇게들 네. 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또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그게 자연스럽고 네. 그러고 섭외 받았을 때 강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네. 연대나하고 제가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야 또 프로그램이 또 재밌다는 면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일단 나오면은 다른 얘기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죠. 네. 네. 오늘 저희가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과거를 다루는 게 역사지만 너무 바로 뒤에 그 역사 분석을 바로 가까운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다들 감정이 앞서고 조망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의견이 모아지기가 힘듭니다. 네. 세월이 흘러가고 한 세대 정도 네. 흐르면은 그때는 좀 나아지겠죠.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때 2016년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 동안 많은 우파 진영에 계신 많은 원로분들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좀 많이 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누구보다도 내셨죠. 나라 네.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복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규재 대표, 조갑재 대표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시긴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의 젊은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혈기왕성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해결책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좀 의견을 좀 강하게 제시하는 분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렇고 측근에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원로 선생님들께서는 또 그 나름의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셨다라는 점. 물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가 판단할 문제겠죠. 저희 의견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소장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네, 하여간 댓글창이 지금 하여간 굉장히 흥분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네. 생각이 네. 이 우파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게 있다는 걸 좀 저희도 오늘 네.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복권 선생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이제 네. 암투병 중이신데 네, 어려운 정말 걸로 저희가 해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선생님 좀 네. 건강 계속 잘 유지하시기를 저희가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